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응급의학과 지재구라고 합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건 급격한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환경응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기후에 갑작스런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질환에 조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일단 대한민국의 기후 정의는 온대성 기후대에 속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굉장히 뚜렷한 계절이라고 나와 있고, 봄과 가을은 맑고 건조하고 여름은 온다습하고 겨울은 의외로 춥고 건조하다라고 나와 있었고요. 지난 109년간 1912년부터 2020년까지 월 평균 기온 분포는 3.8도에서 29.8도, 연평균 기온은 12.8도였습니다. 연평균 강수량은 1242mm였고 보통 여름에 5, 60% 정도 집중이 되고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기후 변화는 평균 기온, 표층 수온, 해수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한파, 태풍, 강우 발생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상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109년간 대한민국 평균, 전 세계 평균을 비교한 자료거든요. 역시 멋진 한국이죠. 전 세계 평균 연평균 기온이 1.09도 올라갔을 때 대한민국은 1.6도가 상승했고요. 표층 수온 같은 경우도 1.23도,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해수면 또한 2.97mm로 전 세계 평균의 약 2배가량 상승한 경향이 있고요.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야외 활동을 할 수 있고, 야외 활동을 가장 하기 좋은 계절인 봄과 가을은 사라지고 있고 계속 여름과 겨울만 남고 있는 거죠. 여름은 좀 더 덥고 습하고 태풍, 폭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겨울은 오히려 반대로 강추위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여름과 겨울에 썸머와 윈터의 이머전시한 상황, 응급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해 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으로 다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폭염, 폭염, 계속되는 폭염. 이게 최고 기온이 38도로 올라갔을 때 대한민국 지도를 보시면 전부 보라색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 보라색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특보가 내려진 지역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대표적인 온열 질환자들의 특징인 굉장히 고열, 폭염인 상황에서 공사 현장이나 아니면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아찔하게 쓰러지는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저희 병원으로도 많이 오셨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전국에 있는 응급실에 온열 질환자들을 신고를 받습니다.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것보다 더 추정치는 많을 거예요. 2023년 5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온열 질환자의 총 누계는 2,724명, 추정 사망자는 31명이었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는 총 누계 환자는 1,511명, 그리고 추정 사망자는 7명이었죠. 총 환자는 2배 정도, 그리고 사망자 같은 경우는 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 말은 여름이 지속적으로 더워지고 있고 길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절은 돌고 돌기 때문에 2024년 여름에도 아마 다음에 만약에 발표할 기회가 있다면 아마 이 온열 질환 통계가 내년에는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썸머 이머전시에서 히트 이머전시, 온열 질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열에 폭염에 관련된 질환을 모두 통틀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가기에 앞서 체온 조절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 같은 경우는 체온 조절의 중추가 내 시상하부에서 감지를 합니다. 시상하부에서 우리 인간은 항온 동물이기 때문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키는데 체온이 상승했다. 그러면 시상하부에서 이를 감지합니다. 감지하고 나서 체온이 상승했으니까 빨리 열을 발산시키자라고 해서 땀샘을 자극해서 땀 분비를 증가시키고 말초 혈관이 확장돼서 열을 더 발산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상 체온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체온이 떨어졌다. 체온이 떨어지셨으면 시상하부가 이를 감지해서 빨리 열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우리가 추운 곳에 갑자기 나갔을 때 오한이 들면서 몸이 바들바들 떨리는 게 이와 같이 열을 만들어내기 위한 인체의 반응입니다. 몸떨기와 같은 근육 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반대로 피부에 있는 혈관을 수축해서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는 거죠. 체온을 올려서 정상 체온 35도에서 36도를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게 이제 어, 환경응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온열 질환에는 총 4가지 정도를 설명해 드릴 건데, 열실신, 열경련,
그리고 열탈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다음 페이지에서 언급할 거지만 열사병, 히스트록이라고 해서 열사병이 있고요. 앞에 말한 세 가지 열실신, 열경련, 열탈진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를 받고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면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퇴원하실 수 있는데, 열사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할 거고요. 먼저 열실신, 히스싱콥입니다. 말 그대로 쓰러지는 건데, 쓰러지는 이유가 고체온, 열에 상당 기간 노출되었을 때 탈수가 일어나면 당연히 몸 안에 있는 혈류량이 줄어들겠죠. 줄어들게 되면 머리 쪽으로 가는 피의 양도 줄어듭니다. 피의 양이 줄어들면서 이제 실신으로 나타나는 게 한 번쯤 느껴보셨을 거예요. 무더위에 순간적으로 찔한 느낌을 느끼는 거죠. 이게 열실신이고요. 다행히 치료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 공급만으로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열경련입니다. 열경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열경련은 무리한 운동이나 아니면 과도한 운동을 했을 때 대부분 다 종아리에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걸 느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 경련의 원인이 열인 거죠. 열경련 같은 경우는 수분의 보충, 염분의 보충 없이 폭염에 장기간 운동이나 일을 한 경우에 종아리나 대퇴, 어깨 부위에 통증성 수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열경련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충분한 수액 공급과 휴식으로 증상이 호전되고요. 열탈진 같은 경우가 아마 온열 질환 중에 가장 흔한 형태인데 일사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형태고 대부분 다 일사병 형태로 응급실로 오시게 됩니다. 탈수로 인해 체액 부족으로 무력감, 몽롱함, 오심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수분의 손실은 있으나 이를 보충하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보통 체온도 상승돼 있어요. 38도에서 40도. 하지만 의식 상태는 명료하고 신경학적 검사는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까지 말한 열탈진까지는 충분한 수액 공급과 그리고 충분한 휴식만으로도 환자분이 좋아지실 수가 있으세요. 자, 지금부터가 문제가 되는데 열사병입니다. 일사병과 열사병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사병과 열사병은 천이 다른 질환이거든요. 열사병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열에 의한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위험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뇌졸중은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에 혈전이나 피딱지가 생겼을 때 막혀서 발생하는 게 뇌경색이고요. 열사병 같은 경우는 열에 의해서 머리뇌가 쉽게 말해서 녹아내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후유증도 많이 남고 치명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열에 의해서 머리뇌가 데미지를 받았기 때문에 체온 조절의 중추가 시상하부기 때문에 시상하부 또한 데미지를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열사병엔 두 가지 종류가 나눌 수가 있는데 전형적인 열사병과 운동성 열사병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전형적인 열사병 같은 경우는 노인, 만성 질환자에게 발생하고, 운동 중 열사병 같은 경우는 젊은 청장년층이 폭염 속에서 무리한 운동을 할 때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상은 대표적 증상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첫 번째는 40도 이상의 고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히려 환자분을 한번 보시면 정말 아실 것 같은데, 체온은 40도 이상으로 고열인데 환자분을 만져보면 되게 건조합니다. 이미 땀을 분비시키는 시상하부가 망가졌기 때문에 땀이 오히려 분비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분을 만져봤을 때 뜨겁기만 뜨겁고 건조한 환자분을 만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중추신경계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머리 내 쪽으로 의식장애, 운동실조, 한층마비 등이 보입니다. 예후가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뇌경색보다 훨씬 더 예후가 불량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료진의 초기 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체온을 내려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환자분이 뜨거우니까 빨리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 냉수욕, 아이스팩 등을 사용하시는데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같은 약물로 체온을 떨어뜨리겠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좀 중요한 게, 대부분의 열사병 환자분들이 응급실로 오는 열사병 환자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열이 열나는 게 다른 원인이 있는 건지 충분히 감별 진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원인 때문에 열이 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고열로 인해서 열이 나는 건지를 충분히 감별을 하시고, 그리고 체온을 빨리 낮춰줘야 되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죠. 간단한 표로 나타내 봤는데 일사병과 열사병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되는 게, 일사병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열사병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치명적인 후유증이 남습니다. 차이는 의식이 있냐 없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환자분이 쓰러지셨는데 아주 그 폭염이 지속되는 현장에서 환자분이 쓰러지셨을 때 환자분의 깨워봤을 때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일단 한시름 놓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의식이 평상시랑 다르게 처지거나 의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열사병이 굉장히 의심이 되기 때문에 빠른 119 신고와 빠른 응급실 처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표를 보시고 열사병과 일사병을 충분히 구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식이 있냐 없냐, 체온이 40도를 초과하나, 40도가 넘어가는데 땀이 없냐,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열사병과 일사병을 충분히 구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열사병 같은 경우는 열사병이 의심이 되면 반드시 119에 즉시 신고하시고 전문적인 응급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저희 올해 여름에 저희 병원으로 왔던 케이스고요. 48세 남자 환자분이셨습니다.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이셨고 밭에서 일하는 중에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되셨어요. 응급실에 도착 당시에는 의식은 세미코마, 반혼수 상태였고요. 반응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생체 징후는 혈압은 80에 50, 심장 박동수는 130회, 호흡수 24회, 그리고 산소 포화도는 80%, 체온이 41도가 체크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했고 심각한 산증, 간요소 수치, 콩팥 수치 상승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즉각적으로 체온 하강을 시켰습니다. 41도에서 37도. 좀 오래 걸렸어요. 환자분이 체온이 정말 잘 떨어지지가 않아서. 그리고 나서 환자분의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인공호흡기 치료도 했고 체온 유지 치료도 했고 그리고 폐렴이 생기셔서 항생제 치료도 충분히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입원 8일 만에 사망했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만큼 열사병 말은 쉽게 하는데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응급 처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워낙 이제 여름이 더워지다 보니까 여름이 길어지고 더워지고 폭염이다 보니까 많은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표에 보면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열경련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 처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식이 환자를 발견했다. 온열질환 환자가 의심이 되는데 환자를 발견한 상황이에요. 의식이 있냐 없냐로 구분하셔서 의식이 없으면 현장에서 처치보다는 119로 신고하셔서 전문적인 응급 처치를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충분한 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체온을 떨어뜨리고 차가운 미지근 물을 뿌리면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그런 처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냐 없냐 여부로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썸머 이머전시의 마지막으로 폭염 속에 특히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고령자, 독거노인분들 당연히 도움을 받기가 힘들겠죠. 또 어린아이들이나 영유아처럼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그 내시상하부도 어린애들은 아직 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취약합니다. 온도 조절이. 그렇기 때문에 고령자, 독거노인분들 또는 어린아이들, 영유아 역시 취약할 수가 있고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당뇨, 만성 콩팥병이 있는 경우 더위나 탈수에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심혈관계 질환, 심장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 또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폭염 속에 조심하셔야 돼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응급실로 환자분들이 많이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더운 시간대인 12시부터 4시까지는 외부 활동을 피하시고 피할 수 없다면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양산이나 모자 등을 착용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헐렁한 옷으로 체온을 원활하게 발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휴식, 충분한 수분 섭취, 미네랄 보충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치명적인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한 분이 물어보셨는데 당뇨가 있으면 체온이 올라가는 게 더 위험한가요? 당연하죠. 당뇨가 있으시거나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 취약합니다. 이렇게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중추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이제 당뇨가 오래되신 분들은 본인이 더운지 추운지 본인이 아픈지를 감각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체온이 올라가는 걸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썸머 이머전시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윈터 이머전시. 앞으로 이제 겨울이 다가오겠죠. 이 그림에 이제 아주 꽁꽁 싸매고 있잖아요. 그 겨울이. 올겨울 또 엄청 추울 거예요, 한파가. 제가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지구는 녹아내리고 있고 지구의 평균 기온은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데 겨울은 왜 추울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찾아보니까 우리 지구의 극지방, 북극과 남극에는
영하 50도 정도 되는 한랭기류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 하더라고요.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 기류가 이렇게 대한민국 쪽으로 넘어왔을 때 추워지는데, 이게 굉장히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올라가 버리면, 여름에 덥거나 연평균 기온이 올라가 버리면 또 한랭기류가 내려오는 제트 스트림이라는 제트 기류가 있대요. 이게 약해진대요. 그러니까 한랭기류가 내려오는 걸 막아주는 게 제트 스트림인데, 제트 스트림이 이 기온이 올라가면 약해져서 더 많이 더 자주 내려오기 때문에 겨울이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저도 강의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한 번 더 리마인드한 차원에서 우리 몸의 그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는 시상하부고요. 시상하부가 체온이 떨어진 거를 인지하게 되면 오더 명령을 내립니다. 자, 몸 떨어. 오한을 느끼고 몸을 떨고요. 그래서 열을 발산시키고, 자, 몸에 있는 말초혈관을 수축하세요라고 하면 말초혈관이 수축하면서 열을 잡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 체온으로 돌아오는 거죠. 말초혈관이 수축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게, 말초혈관을 수축시키면서 우리 몸에 있는 중요 장기 부분으로 혈류를 더 많이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초혈관들이 먹여 살리는 기관들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손가락, 발가락, 귀, 코와 같은 신체 부위는 훨씬 말초혈관들이 분포되어 있고 혈류량도 줄어드는데, 추위에 보다 이제 신체 부위가 보다 빠르게 냉각되어지는 거예요. 체온이 약 31도씨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 보호 기전, 이 체온을 정상으로 돌리는 이 시상하부의 기전이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 약 28도씨 미만으로 떨어지면 사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체온이 굉장히 무섭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윈터 이머전시에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한랭 손상과 저체온증. 한랭 손상은 말 그대로 신체의 국소적인 부위가 손상을 받는 거예요. 영구적인 조직 손상을 일으키는 결빙 한랭 손상과 피부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비결빙 한랭 손상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체 전체 심부 온도가 떨어지는 저체온증으로 크게 국소적인 조직 손상이 한랭 손상과 신체 전반적으로 체온이 떨어지는 저체온증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은 한랭 손상으로는 동창. 이름은 어려운데 다들 한 번씩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추운 겨울날 손이 튼다 얘기하시잖아요. 빨갛게. 이게 동창이라고, 의학 용어로는 동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가운 환경에 노출이 되면 말초혈관이 수축한다고 했죠. 말초혈관이 수축하니까 길이 좁아졌으니까 그 길을 다니는 피도 불량해지는 거죠. 혈행이 불량해지고, 이는 피부에 영양장애로 나타나고 피부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대부분 피부가 연약한 어린이와 여성 환자가 다수고요. 손가락, 발가락, 발 뒤꿈치, 코, 귀, 다리 등의 바깥으로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합니다. 증상 같은 경우는 일단 빨갛게 변해요. 그리고 튼다고 얘기하죠. 빨갛게 변하면서 자결감과 함께 통증, 조용히 발생합니다. 심하면 궤양까지도 발생할 수 있고요. 다행히 치료는 쉬워요. 보존적 치료, 그리고 충분히 따뜻하게만 해주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통증이 있다면 통증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호족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잘 없어요. 뭐 방한용품들이 너무 좋아졌고, 그리고 집들도 다 따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호족 같은 경우는 요즘은 많이 없어요. 대부분 이제 양식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옵니다. 참호족 같은 경우는 왜 참호족이냐? 전쟁에서 참호지죠. 전쟁에서 젖은 군화를 신고 오랫동안 있어서 발생해서 만들어진 게 참호족. 그래서 병명이 참호족으로 지어진 거고요. 차갑고 젖은 피부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적혈구와 혈소판을 응집시킵니다. 조직의 부종과 혈관의 손상을 유발하고요. 심한 경우는 조직 괴사 및 기능까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증상은 발이 창백해요. 하고 붓고 무감각하고, 그리고 이게 특징적으로 너무 빠르게 재가온을 시켜버리면 굉장한 통증이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주 습하고 추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리가 이상하다고 하시면 현장에서 처치를 하지 마시고 가까운 응급실로 오시면 전문적인 의료진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서서히 재가온 및 건조를 하고 혈관 확장제를 써볼 수가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 무조건 써야 된다고는 확실하진 않고요. 충분히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랭 손상입니다. 한랭 두드러기. 말 그대로 두드러기의 원인이 차가운 공기나 차가운 물에서 갑진성 반응이 생기는 거죠. 흔하진 않은데 가끔씩 정말 아나필락시스까지 유발합니다. 아나필락시스 다 아시죠? 대부분 이제
산소에 요즘 이제 성묘하러 가잖아요. 성묘하러 갔을 때 벌의 치엿, 벌의 침에 쪼였을 때 돌아가시는 원인들이 대부분 다 아나필락시스 반응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한랭 두드러기만으로도 흔하지는 않으나 아나필락시스가 유발 가능하고요. 아나필락시스가 발생을 하면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치료를 해 주셔야 돼요. 치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습니다. 본인이 알레르기를 가지고 두드러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보통 이제 디르텍 같은 거 아시죠? 항히스타민제를 구비하고 계세요. 그런 거를 바로 드시고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상입니다. 요즘은 워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갑, 방한용품 너무 잘 나와서 이전처럼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산을 좋아하시거나 등산을 많이 타시는 분, 그리고 추운 환경에 많이 노출되시는 분들은 응급실로 가끔 오세요. 화상이랑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상은 열에 의해서 피부의 조직이 손상받는 거고요. 동상은 아주 추운, 그러니까 강한 한파,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한 한파에 노출됨으로써 피부가 데미지를 받는 거죠. 그래서 발생한 게 동상, 화상입니다. 똑같아요. 두 개 다 원리가. 동상도 1, 2, 3, 4도로 나눌 수가 있고요. 화상도 1도, 2도, 3도, 4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증상이 다 달라지고 치료 방법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2도 정도 되는 동상입니다. 수포가 잡혀 있고 색깔이 변해 있고 통증은 심할 거예요. 요 밑에 있는 발가락이 꺼멓게 변했죠. 요 같은 경우는 하도 동상이라고 해서 이미 네크로시스 괴사가 일어났습니다. 조직이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절단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 이 괴사가 점점점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절단해야 되는 부위가 점점 더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상이 4도가 되기 전에 응급실로 오셔야 됩니다. 화상표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동상에도 이렇게 1도, 2도, 3도, 4도. 1도, 2도는 표재선 손상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피부에 너무 깊게 침범 안 한 거. 3도, 4도는 피부를 정말 깊게 침범한 손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도, 2도는 현장에서 처치를 하시고 뭐 가까운 병원으로 가셔도 되지만 3도, 4도로가 된다고 하면 그건 현장에서 처치가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전문적인 병원 응급실로 오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4도가 되기 전까지 이게 1도, 2도, 3도, 4도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1도가 오래되면 2도가 되고 2도가 심해지면 3도가 되고 3도가 심해지면 4도가 되는 이런 연관성이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막아야 돼요. 중간에서. 막아서 잘 치료를 해서 막아서 더 진행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더 진행되기 전에 빠른 응급실로 오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치료는 1도, 2도 같은 경우는 크게 해 주시면 돼요. 추운 환경에서 벗어나고 젖은 의복 벗기고 따뜻한 담요 둘러싸고 그리고 약 38도에서 42도의 따뜻한 물, 뜨거운 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뻔을 입어요, 화상을. 38도에서 42도씨 물에, 미지근한 물에, 따뜻한 물에 그 신체 부위를 서서히 재가온을 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3도, 4도 이상의 화상이다. 현장에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바로 응급실로 오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까지가 한랭 손상, 국소적인 신체 부위에 대한 손상이었으면 지금부터는 저체온증, 몸 전반적으로 다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저체온증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심부 온도가 떨어진 상황이고요. 신체의 중심 체온이 약 35도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 당연히 인체 열 생산이 감소되거나 또는 열 손실이 열이 너무 많이 빠져나갈 때 아니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도 저체온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밑에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오늘 주제로 말하는 거는 환경응급이기 때문에 첫 번째, 사고에 의한 환경적 요인에 의한 저체온증이죠. 굉장히 큰 추위가 완 한파 상황에서 오래 노출되었을 때 또는 차가운 물에 오래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게 되고요. 밑에 간략하게 언급하자면 대사 이상, 내분비 기능 이상, 갑상선, 부신, 내하수체 기능 저하증, 당연히 당뇨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시상하부, 시상하부가 아까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상하부가 문제가 있는 환자들, 외상이라든가 아니면 뇌종양, 뇌경색으로 시상하부가 데미지를 받았다면 체온 조절의 중추가 망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체온증에 좀 더 빨리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술. 응급실에 근무하다 보면 술을 드시고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제 겨울이 되면 또 술을 드시고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그냥 다치는 것뿐만 아니라 체온까지 떨어져서 오시는 거죠. 술을 먹게 되면 아까 우리가 열을 발산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
혈관이 수축한다 그랬잖아요. 말초혈관이. 술을 먹게 되면 말초혈관이 다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운지 몰라요. 중추신경에 억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운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술 먹고 한겨울 술만 먹으면 따뜻해지잖아요. 안 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운 날 술 먹고 혹시 모르게 길에서 쓰러져서 잠들었다. 큰일 납니다. 저체온증으로 응급실로 오셔 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특히나 한겨울에는 차라리 드실 것 같으면 여름에 드세요. 겨울에는 술을 드시는 거를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체온증 정도는 체온에 따라서 3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경증, 중등도, 중증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경증 같은 경우는 33 도에서 35도 체온이 중심 체온입니다. 중심 체온이 33 도에서 35도 같은 경우는 추운 날 우리가 바깥에 빨가벗고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오들오들 떨잖아요. 다행히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몸이 그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열을 만들려고 닭살도 돋고 오한도 들면서 막 떨어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경증 같은 경우는 잘 적절한 처치만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중등도 약 32 도, 29 도에서 32 도가 되면 이제 아까 31 도가 돼 버리면 시상하부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가 망가진다고 했죠. 32도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이제부터 우리 몸이 스스로 체온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 환경에 그대로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식 상태가 떨어지고 심장과 심장 박동과 호흡도 느려집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너무 오래되었다. 추위에 너무 오래 노출되어서 28도 이하가 돼 버렸다. 이래 돼 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심실세동 들어보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심장마비가 오는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합니다. 심실세동이 발생하면 심정지 상황이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돼요. 그리고 심정지가 아니더라도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도 없습니다. 28도 미만이면. 그리고 정상적인 각막 방사나 통증 반사도 소실되어 버리는 거죠. 치료 같은 경우는 경증 같은 경우는 빨리 추운 환경에서 벗어나서 따뜻하게 해 주면 돼요. 추운 환경에서 이탈하고 전울도 벗고 환자 말리면 되는데 단 중등도 이하의 28도 이하 또는 31도 이하의 같은 경우는 그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심장의 근육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살짝만 건드려도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해서 심장이 멈춥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응급실로 만약에 저체온 환자가 119가 이송을 했다. 그러면 저희가 이송부터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깨지기 쉬운 유리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증의 저체온 치료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의식이 있고 경증의 저체온 같은 경우는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담요 등으로 체온 유지하고 따뜻한 음료수, 물, 단 술은 피하셔야 됩니다. 카페인도 안 좋고요. 하지만 의식이 저하된 중등도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처치를 하시면 안 돼요. 현장에서 너무 자극을 주어 버리시면 심장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심정지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특수한 상황, 이송이 너무 길어진다거나 병원까지 너무 멀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현장에서 체온을 올리겠다고 노력하는 건 피하셔야 돼요. 바로 응급실로 오셔야 되는 거죠. 오시게 되면 저희는 이제 가운데 따뜻한 산소가 있어요. 따뜻한 산소와 따뜻한 수액을 투여하고 환자 상태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환자의 개별 상황에 맞춰서 체온에 맞춰서 제가온요법을 합니다. 전문적인 의료인만 할 수 있는 게 제가온요법을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리바운드로 체온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전문적인 의료진의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경과 같은 경우는 경증, 기저질환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당연히 많고요. 건강한 사람에게 발생하는 중등도 이하 그 경증의 저체온 같은 경우는 잘 치료받으시면 후유증 남기지 않고 회복됩니다. 하지만 중증 저체온 같은 경우는 50% 이상 사망률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체온증 환자를 발견했다. 의식이 뭔가 다르다. 평상시 정상적인 의식 상황이 아니더라고 하면 현장에서 처치를 하기보다는 119에 신고하셔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체온증과 그리고 그 온열 질환. 저체온증의 중증 저체온증과 그리고 열사병, 히스트록 두 개가 다 약간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치명적이고 굉장히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방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저체온증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뜻하게 입고 술 먹지 마세요. 특히 겨울에는. 이것만으로도
응급실에 응급실에 오는 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열 질환 역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충분한 수분 섭취만으로도 치명적인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강의를 준비한 거고요. 잘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미지근한 물을 마셔도 몸의 열을 낮추는 것에 도움이 되나요? 차가운 물만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면 오히려 차가운 물을 드시는 것보다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게 체온 변화에,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체온이 너무 높다거나 너무 낮았을 때 급격한, 너무 차갑거나 너무 따뜻한 걸 먹어 버리면 오히려 리바운드로 체온이 더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이 더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산은 날씨가 따뜻한데 저체온증이나 한랭 질환으로 오는 환자가 많나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한랭 질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랭 질환 국소적인 신체 손상 같은 경우는 요즘 워낙 방한 용품이 잘 나왔기 때문에 진짜 잘 없어요. 아까 말했지만 축축한 추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간혹 오시는데, 저체온증 환자분들은 대부분 오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노숙자분들이거나 아니면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겨울에, 아주 추운 한겨울에 술을 먹고 일에 잠든 거예요. 그런 경우에 정말로 심장 마사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저희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후가 많이 안 좋고요. 보안이 왔을 때 응급실 갔더니 열이 너무 높아서 그렇다는데 저체온증과 구별하는 방법이 있나요? 오한이, 그러니까 열이 너무 높아서 막 발발 떠는, 열이 나서 오한이 생기는 거랑 저체온증에 오한이 생기는 게 달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요즘 이제 체온계를 많이 구비하고 계시잖아요. 체온계로 체온만 재고 나서도 바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저체온증은 말 그대로 체온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몸의 피부에 손만 대더라도 '아 너무 차갑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고열로 인한 오한 같은 경우는 몸이 따뜻하겠죠. 뜨겁겠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동상은 절단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동상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1 도, 2 도, 3 도까지는 다시 조직을 원활하게 회복할 수 있어요, 다시 원상태로. 하지만 3 도가 돼 버리면 이미 썩었어요. 괴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괴사를 자르지 않고 치료하다 보면 그 괴사가 점점 위로 타고 올라옵니다, 근위부 쪽으로. 그렇게 되면 절단해야 되는 부위만 길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동상이 4 도까지 왔다면 이미 죽은 조직이기 때문에 다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도인 상황에서 빨리 응급실로 오셔야 되는 거죠.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더 진행되는 걸 막으셔야 돼요. 오한 얘기가 나와서 혹시 몸살 때문에 오한이 나면 이불을 덮고 따뜻하게 있는 게 낫나요? 아니면 춥더라도 참고 열을 내리는 게 낫나요? 열을 내리셔야 돼요. 열이 날 때 오한이 들면서 춥다고 느껴지는데 우리 몸의 진짜 심부 체온은 올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면 열이 더 상승됩니다. 고열은 굉장히 안 좋거든요. 특히나 성인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데, 애기들을 뭐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애기들이 열이 나면 잠을 못 자잖아요. 열을 빨리 낮춰줘야 되니까. 열성경련이라고 들어보셨죠? 체온이 정상적인 범위에서 너무 올라가 버리면 애기들은 경련을 해요. 경련을 하게 되면, 경련을 할 때 머리 쪽으로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머리 손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체온을 빨리 떨어뜨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입을 뒤집어 쓰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